그러면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매 학기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 주제를 아주 공통적으로 항상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 수업을 듣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그 표현상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분석 철학의 방식이고, 논평이나 그 비평, 그리고 개념 분석을 위주로 하는, 언어 분석을 위주로 하는 그런 철학이고, 제가 철학을 강의하는 게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도 좀 많이 듣고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철학은 물론 고대 히랍 시대에서부터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방법론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암기하는 게 철학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비평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자기 반성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확정짓고, 그래서 그 세계관을 통해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근간을 만드는 그런 능력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이런 AI 시대에 생성형 AI가 또 거짓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때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기초가 되는 분야가 아주 철학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철학의 개념이 제 믿음으로는 아주 보편적인 개념이고, 철학은 이래야 되고 이것이 실제 철학의 특징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다른 철학 들으시다가 저한테 배운 철학이 좀 뭔가 다르고 어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항상 강의의 첫 부분은 철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로 하고 있고, 중간고사에는 항상 이 철학의 특징에 대한 게 많은 경우에 나갑니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중간고사에 내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거겠죠. 제 수업을 좀 들어보시면 항상 논증이라는 게 뭔지, 올바른 논증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여기서는 철학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얘기는 항상 나오니까 아마 제 수업을 좀 들으시는 분들은 학기 초에는 좀 아마 쉽게, 중간고사까지는 쉽게 준비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철학이란 무엇인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철학이라는 이 한국어 표현은 사실 한자어로부터 온 거겠죠. 이 한자어를 우리가 밝을 철 배울 학이라는 이 한자어를 한국어로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밝을 철 배울 학이라는 요 말은 또 어디서 왔느냐?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고, 그 일제시대가 있던 20세기 초반이죠. 20세기 초반부에는 그 힘을 자랑하던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힘이 없던 그 시기였습니다. 우리 조선도 굉장히 힘이 없고 나라가 망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를 좀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 많은 문물들이 일본으로 먼저 갔었습니다. 그때 니시 아메아네라는 사람이 이 철학이라는 학문을 일본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그 철학이라는 말, 그 밝을 철에 배울 학이라는 거를 일본어로 발음하면 이제 테치가크라는 표현이 될 텐데, 그것의 원어죠. 영어 표현인 이제 필라소피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만든 표현이 이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을 원어는 이제 영어로 필라소피인데 불어로는 필라소피가 될 거고 라필라소피가 되겠죠. 히라버어로는 필로스라는 표현, 사랑하다는 표현과 서퍼스 혹은 소피아라고 하는 현명하다는 의미가 이제 겹쳐진 것인데, 현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학을 필라소피라고 해서 이거를 관용적으로 이제 리학, 리를 한결같이 강구하는 학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학이라고 하면은 이론이나 뭐 이런 부분과 좀 혼용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거를 철학이라고 번역해서 동주의 유학과 구별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1873년도네요. 19세기 말 부분인 거죠. 그래서 철학은 이런 한자어를 쓰게 된 거고요. 그거를 이제 테치가크라고 일본에서 얘기를 한 거를 한국으로 오면서 우리 그 한국식 표현으로 해서 이제 철학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런 어원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필로소피라는 이 표현, 그리고 철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양에서 온 겁니다. 철학은 사실 사상이라는 말, 생각이라는 그 말을 좀 약간 애매하게 썼기 때문에 한국 철학, 동양 철학 이런 게 좀 나오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동양학을 하시는 분들, 사상학을 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의 주제를 철학이라는 식으로 좀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뭐 둘러쳐가지고 그분들은 철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나 이제 동아시아권이나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그 고유의 학문들이 있습니다. 불교학이라는 것이 있고 한국이나 조선 시대에는 이제 한학이라는 것이 있었고 특히 유학이라는 게 있죠. 공자로부터 나오는 그 유학이라는 그 학문들이 있는데 그런 본인의 이름이고 학문 분과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뭉뚱그려 가지고 철학이라는 걸로 좀 넣는 현상이 좀 초기에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약간은 개인적으로는 씁쓸한 면도 없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면을 많이 가려서 위쪽으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힐랍 시대의 필라소피라는 게 어원상으로 무슨 뜻이냐? 필라소피의 그 고대 그리스 어원으로 간다면 필로소피아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필로스라고 하는 필레인이라고 하는 사랑하다는 표현 그리고 지혜나 지식을 말하는 소피아라는 표현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필라소피아라고 한다면 지혜나 지식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지혜나 지식을 그렇게 구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 에피스테메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구별은 하지 않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라소피라고 한다면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가장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는 지혜나 지식을 사랑하는 그 태도다. 그런 것이 바로 철학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지혜나 지식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전부 다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때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거는 철학의 분야에 집어넣을 수 있는가?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백종원 씨 요리 전문가인 그럼 백종원 씨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도 철학자인가? 아니면은 그 여기 펭수가 지혜나 지식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크리에이터 유튜버가 되고 싶은 그런 크리에이터도 철학자가 될 수 있는가?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철학자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철학자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외국의 학생들을 좀 보시자면 철학 전공을 하는 그런 학생들은 학회 같은 데서 한번 만나면은 본인이 뭐 이런 교수도 아니고 뭐 박사를 마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전문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도 자기를 파스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좀 범위를 넓게 사용하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수업에서의 맥락,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거는 철학이라고 여기는 그 어떤 스코업이라든가 학문 영역을 우리가 규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단순히 지혜나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모두 다 철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뭔가 좀 좁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철학이라고 불리는 그 분야들을 다 모아놓는 그런 규정을 할 수 있는 개념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필로소피아를 지혜나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하는 그거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뭐 백종원 씨는 요리에 대한 지혜나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철학자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이 있을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살아계신 대 트로트 가수이신 나훈아 씨도 음악에 대한 지혜나 지식이 이렇게 넘치실 텐데 그분도 이제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광의의 범위로 본다면 우리 많은 그 지혜나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다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좁혀가지고 어떤 분야를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철학자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분야를 그럼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거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과학이나 자연과학 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신다든가 아니면 뭐 가깝게는 이제 심리학과 수업 같은 거를 듣는다든가 이렇게 나가시면은 고대 힐랍 시대의 철학자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보통 시작을 합니다. 이제 자연학에서 이제 뭐 생물학이나 뭐 이런 걸로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물리학이나 이런 거를 들어가더라도 탈레스라는 철학자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탈레스는 최초의 자연 철학자로 여겨지기도 하고 이분은 또 서양 최초의 철학자이자 과학자로도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철학자 같은 경우도 탈레스는 철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요 사람들은 철학자이자 과학자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었느냐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철학이라는 개념은 힐랍 시대의 철학이라는 개념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당시부터 거의 근세 시기까지의 철학은 어떤 보편적인 학문이나 또 철학자라는 말은 학자를 말하는 그런 대명사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역학 분야에서 그 혁명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영국의 그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불리우는 이분은 자신이 물리학자인 거를 모르고 죽었다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뉴턴은 물리학자가 아니라 자연 철학자였기 때문이고요.
당시에도 본인은 이제 자연 철학을 한다라고 해서 뉴턴의 책을 보시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요런 책으로도 했습니다. 내추럴리스 프랭키피카라고 하는 요 책을 보시더라도 이제 철학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많은 박사분들 상당히 많은 부류의 박사학위가 철학 박사학위입니다. PhD라고 하는 게 필로소피컬 닥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철학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는 어떤 학자의 대명사로서 하는 그런 표현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근세 오기까지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학자들 있잖아요. 심리학자도 있고 생물학자도 있고 물리학자도 있고 천문학자도 있는데 그런 분과가 사실은 다 이제 철학에 있었다.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갈릴레오는 이제 천문학 쪽에서 대중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뉴튼 역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 뉴튼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된 그 방식을 보시면은 만류인력의 법칙이라고 아마 Theory of Gravity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가 갈릴레오가 이미 제시를 했던 것이고 뉴턴이 실제 갈릴레오의 그 원칙 두 가지를 가져오고 거기에 세 번째 원칙을 줘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갈릴레오 같은 경우도 이제 천문학자고 역학자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도 당시에는 이제 철학자였던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심리학 같은 경우에도 심리학의 그 역사를 한번 얘기를 할 때 고대 그리스 시대 영혼론부터 이제 심리학을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영혼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9세기 말쯤에 빌헬름 분트라는 사람이 하이델베르크 대학일 텐데 거기에서 최초의 실험 심리학 연구소를 1879년이 맞을 겁니다. 한 그쯤에 이제 최초로 실험 심리학을 시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심리학 같은 경우도 철학으로 여겨졌던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서양의 많은 학문들이 철학으로부터 이렇게 생성된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문학이나 물리학이나 생물학, 사회학, 심리학, 언어학 사실상 서양에 있는 대부분의 학문은 전부 다 이제 철학으로부터 왔다. 라고 말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게 있는데 물론 몇 개는 빼야 되겠네요. 수학이나 뭐 논리학이나 이런 거는 빼야 되긴 할 텐데 요런 상황으로 볼 때 어떤 철학이라는 거는 어떤 거대한 학문의 영역이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씩 이제 분과 학문을 배출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식으로 보면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제 제시를 하고 나가지고 물리학이라는 분야가 철학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을 한 건데 자연 철학에서 이제 물리학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 만류인력의 법칙 이후에 뉴턴 역학 이후에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연구가 계속되다 보니까 또 양자 역학이라는 게 또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물리학 내에서도 이제 하나의 물리학이라는 그 범위 내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흥미로운 거는 현대로 오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어떤 학문들이 있으면 철학으로부터 이 학문들이 다 분과된 것인데 그 학문 뒤에 철학이라는 표현을 붙이게 되면요. 물리학의 철학을 붙이면 물리 철학이 되고 수학의 철학을 붙이면 수리 철학이 되고 심리학의 철학을 붙이면 심리 철학이 되고 사회학의 철학을 붙이면 사회 철학이 됩니다. 언어학의 언어 철학을 붙이면 언어 철학이 되고 이런 물리학, 심리 철학, 사회 철학, 언어 철학 이런 철학들이 현대에도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학문 방식들입니다. 철학으로부터 물리학이 나왔지만 물리 철학은 현대에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학문이랑 그 철학이라는 분야가 뭔가 철학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학문 분야가 있기는 한 건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좀 재미난 예시를 하나 가져오자면 이런 학문 분과를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좀 칸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물론 칸트는 도대체 이 철학이라는 걸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고민도 하셨겠죠. 칸트는 워낙 많은 방대한 얘기를 다뤘기 때문에 보통 서양 철학의 시작을 얘기를 할 때는 탈레스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얘기는 하지만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로부터 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현대 철학은 그 플라톤 철학의 주석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세 학자의 입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로부터 중세 시기에는 이제 신존재 증명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물론 그 중세 시대의 철학을 한다면 또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할 수도 있는데 현대에 살아있는 많은 철학자들이 왔던 그 계보를 한번 따져봤을 때 계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영향을 받은 그런 철학자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근세 시대로 오면은 물론 그 데카르트나 휴미나 버클리 같은 사람도 이제 언급을 하게 될 테고요. 근데 그 데카르트는 특히 또 근세를 열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급도 많이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정말 현대에 살아있는 많은 철학자들이 어떤 분과의 철학을 하든 이 사람은 항상 언급을 하고 있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물리학과 같이 자연 철학의 한 획을 긋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이론을 시작한 그런 대단한 대철학자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작 뉴턴이기도 한데, 임마누엘 칸트로부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철학, 분석 철학뿐만이 아니라 대륙 철학이라고 불리는 그런 철학들이 다 이제 영향을 받아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두 철학자의 그 뉴턴과 칸트의 공통점이 이제 모태솔로였고, 죽을 때까지 이제 결혼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성격상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제 안 한 걸로 보통 얘기를 하고는 있죠. 근데 공부에 정말 굉장히 빠져 계시던 그 두 분 이었는데, 이 굉장한 두 분의 역할을 좀 고려를 할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칸트가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한 철학자이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칸트가 말한 철학이란 도대체 뭔가, 그 얘기를 지금, 이게 Critique of Pure Reason이라고,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만약에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원서를 좀 강독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건데, 이게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한국에는 번역이 돼 있는 책이죠. 거기에 3장 쪽에 보시면은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미난 코테이션 중에 하나가, 우리는 철학을 배울 수 없으며 기껏해야 철학하기만을 배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칸트 철학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메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번역어로는 물 자체라고 보통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누메날이 뭐냐, 물 자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그 원형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존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도 한데, 플라톤 시기로 가면 뭐 이데아 같은 그런 얘기와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이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종류의 정말 절대적인 진리를 배우는 것과 좀 비슷하게 여겼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 배울 수가 없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이제 노력을 해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이해를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과학이나 아니라 가능한 과학의 개념에 불과하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대에 말하고 있는 그 과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실험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학문 분야로서의 어떤 비평을 하고 비판을 하는 그런 분야들을 다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과학도 있고 사회과학도 있고,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것들, 그런 면에서 넓은 광의의 의미로 과학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감각의 오류나 환상으로 뒤덮인 길 위에서 올바른 진로를 찾아내고, 지금까지 헛되이 형상화려했던 그 이미지가 위대한 원형의 완벽한 복제품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철학이란 학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진리라는 물 자체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 그런 방안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추구하고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우리는 철학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철학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에 있으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직 우리가 철학을 하는 방법만을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철학하는 그 방법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어떤 그 원리 원칙을 찾으면서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고, 이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아마 뒤쪽에 제가 요약을 해놨으니까 넘어가 보면요. 철학을 배울 수 없으면 기껏해야 철학하기만을 배울 수 있다고 말을 할 때, 도대체 그 철학하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비판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도록 스스로를 이제 훈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약간 가치론 쪽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사고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고방식을 세계관이라고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수업에 들어와 가지고 분석 철학이라는 방식으로 여러 철학 분야를 배우고 있는데, 이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그 철학자들의 세계관이 여러분의 세계관과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잘 맞는다면 이 수업이 또 재밌을 것이고, 배치된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뭔가 쿡쿡 찌르겠죠.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살고 있었던, 내가 지금 머릿속에 고정해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맞는 것인가 한 번씩 다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 사실이라고 여겼던 게 실제 하는 것인가, 그거를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나의 세계관을 세워가는 거, 그렇게 세워서 이 세상을 확실하게 사는 거, 그런 것이 철학이다라고 임마누엘 칸트는 또 얘기를 했죠.
이마누엘 칸트가 물론 그 "철학을 배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예시가 뭐 지금 "철학의 분야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규정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맥락과는 약간 떨어져 보이기는 하지만 그 실제로 철학의 그 분야를 확정하기 어려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학자들은 2 더하기 2는 4다 하고 끝내 버리거든요. 근데 철학자들은 그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게 또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전문가가 또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 더하기 2가 왜 4가 되는 거지?' 하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게 또 철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거에 넘어서 또 질문을 하는 사람, 아주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또 질문을 하고 비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철학자이기 때문에 '철학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한다면 이런 철학학이 비판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 철학이란 분과로 어떤 학문 분야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가? 그거는 현재로서는 아직 굉장히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판적, 논리적, 분석적인 사고를 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가치론적으로는 이제 세계관을 잡는 것을 이제 철학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이 철학 수업을 하다 보면 듣는 질문이 좀 불평불만이기도 한데, 항상 제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고 어떤 답을 줄 것 같은데 뒤로 가보면은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만 하고 끝나니까 되게 답답하게 여기는 게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수업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제가 변명을 하자면 철학 수업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어가고, 특히 많은 분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했고 칸트가 무슨 말을 했고 데카르트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어떤 말을 했고 이걸 외우는 거를 철학으로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철학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방법론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걸 한번 꼬아서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굉장히 당연하다고 할 때 그거를 한번 왜 했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MBTI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유행도 지나고 이제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수준인데, 옛날에는 사교적이고 외부적으로 활동적인 사람들이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런 모임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모임에서 이제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그런 모임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상하게 여겼는데, 그런 세계관이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 있었고, 그런 모임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혼자 있는 거를 즐기는 사람, 집에 있는 거를 즐기는 사람들은 약간 나쁘게 말하면 루저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긍정적인 요건 중에 하나는 이제 내향인이라고 하는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제 외향형, 내향형 이렇게 나누면서 심리학 쪽에서도 서로 알기 시작을 했는데, 이 내향형이라고 하는 요 사람들의 특징과 사실 굉장히 많은 CEO들과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향인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런 사례들과 그런 것들이 막 겹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강요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시기가 점점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도 예전에는 이제 외향형 인간이나 외향인들이 굉장히 이제 당연하고 그런 게 이제 중시되는 그런 가치였다면,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 한 번씩 물어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이제 융 같은 사람도 약간 그 융이 살았던 시기에는 그 사람도 이제 철학자로 취급되긴 했던 것 같은데, 그분도 이제 그 성향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외향형과 내향형. 내향형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에너지를 내적으로 가기를 원하지 외부로 이렇게 푸는 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을 이렇게 변화시켜간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변화의 핵심에 있는 그 시작점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자들이 그 영향력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확실하게 던지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질문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학문 분야의 그 시작점을 보면은 이렇게 철학자가 있는 경우가 또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철학이라는 거는 일종의 방법론으로 보는 것도 맞지 않나. 이게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철학이라는 그 행위를 봤을 때 그것만의 어떤 독특한 방식이 있는가? 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서는 이제 칸트가 이제 논리적이고 비평적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여러 사례에 있어 가지고 철학학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방식을 하나씩 좀 말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철학은 근본적인 물음을 하곤 합니다. 뭐 심리학이나 인지심리학이나 신경과학에서는 인간이 이제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고 이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리고
그 파블로프의 개 같은 실험 같은 경우도 학습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그게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심리 철학으로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가장 핵심 질문이 심리라는 게 뭔가? 그런 게 존재는 하는 건가? 그리고 뭐 마음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뭐 개는 마음을 가지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개가 마음을 가지나? 이런 걸 물어보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 가정을 하든가 아니면은 파블로프의 개같이 조건화 같은 거를 하던 그런 행동주의적인 방식, 그 행동주의적인 방식이 뭐 심리학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행동주의자들도 걔가 뭐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건 고민을 하지 않았죠.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고민하지 않았고 그런데 심리 철학을 하는 철학자들은 그 걔가 의식을 지니는 건가? 인간이 의식을 지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마음을 가지는가? 이렇게 당연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당연한 부분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 있어서도 2 더하기는 4다라고 수학자들이 넘어가면 철학자들은 2 더하기가 왜 4지? 어째서 그건 4밖에 안 되지? 2 더하기는 5가 될 수가 없나? 이런 거를 또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물음이라면 이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어떤 특징이 또 따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철학이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는 거는 그 철학의 물음은 굉장히 추상적이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물으면 뭐 2시 반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 철학적인 물음은 도대체 철학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이 될 거고요. 이 시대에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하면은 뭐 어떤 텍스트북을 주고 이 책을 다 읽고 몇 시까지 이제 과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는 사실 철학적인 얘기는 안 될 거고 어떤 바르고 바람직하고 바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계보다는 인공지능보다는 사람의 중심이 되어서 사람을 AI를 통해서 어떻게 소외되지 않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추상적인 대답 같은 것들이 보다 조금 더 이제 철학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밑에 예시를 좀 보자면 국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군대를 간다든가 그런 질문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철학은 또 반성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왜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누군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학교에 가가지고 좋은 학점을 받아야지 라고 물어보면 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취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철학자들은 왜 그래야 돼요? 라고 묻는 게 또 철학적인 그런 질문일 수 있다. 왜라는 질문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질문이지만 철학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질문이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물음의 두 가지 특징은 정초적이자 메타적이라는 건데 정초적이라는 거는 근본적이라는 거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개념은 여기서 이제 메타적이라는 거죠. 메타버스에서 메타 유니버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뭐 메타라는 개념 요즘에 메타인지라는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뭐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고 메타인지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나를 객관화시켜 가지고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보통 메타인지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철학의 물음은 전부 다 메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의 영역에 있다라고 한다면 수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 더하기는 4가 그냥 당연히 4인데 수학의 범위를 넘어서서 질문을 하는 거죠. 2 더하기가 왜 4야? 라고 말하는 거는 그 수학자들이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거를 넘어서서 그게 왜 4야?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타적이라는 거는 메타라는 그 표현의 의미는 뭐뭐의 외적인, 뭐뭐에 넘어서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이라는 분야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뭐 만류인력의 법칙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 중력이라는 거를 이런 존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철학자들은 도대체 그 중력이 있다고 우리는 가정을 해야 될까? 실제 중력이라는 걸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지? 이런 거를 계속 물어보는 게 또 물리 철학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바깥에서 물어보는 사람들, 메타적인 영역에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또 철학자이기 때문에 요런 특징 때문에 사실 철학이라는 분야가 하나로 이렇게 수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뭐 어떤 한 특징으로 철학이라는 분야가 굳혀져 가지고 이 분야는 무조건 철학이야라는 게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는 오히려 분과 학문이 되겠죠. 뭐 물리학이라든가 뭐 생물학이라든가 그런 학문이 돼서 더 이상 철학이라고 불리지가 않게 될 텐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물리학과 같은 학문이 된 이 순간부터 이 물리학은 중력의 존재를 무조건 인정을 해야 되고, 수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되는 이 순간부터 2 더하기 2는 무조건 4라고 인정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는 거는 더 이상 수학자가 아니고 물리학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이 학문 밖에 있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요런 면에서 이제 물리학이라는 분야에 대한 물리 철학자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뭐 칸트가 말한 것과도 약간 유사한 방향이긴 한데, 철학이라는 분야가 이렇게 성립되기가 약간 힘든 부분이 있다. 요런 특징을 가진 분야가 무조건 철학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태도를 하나 고려를 했을 때 비판적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메타적이고 정초적이고 그런 질문을 물음을 제시하는 게 보통 철학의 특징이라고 좀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철학의 특징은 논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종교와 철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철학자들은 논증을 제시를 한다는 거죠. 지금 보이시는 사진에 이 중세에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대철학자가 있었고, 그리고 르네 데카르트라는 중세에서 이제 근세를 연 학자가 있고,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이 수학자이자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일신이죠. 기독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단순히 기독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신을 믿는다 하고 끝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거는 진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당화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형식인데,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음과 동시에 철학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정당화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부 다 이제 논증을 통해서 증명을 하려고 세 분 다 이렇게 노력을 했었고요. 물론 르네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신을 부정하다고 욕을 먹은 그런 역사 속에 그런 사례들도 있기는 한데, 철학자들은 이렇게 단순히 믿음에 그치지 않고 논증을 통해서 문제를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철학자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대표적으로 신이 신존재 증명을 이렇게 제시한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뭐 시험에 낸다든가 하지는 않을 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따로 다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철학에서 논증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경험과학과도 이제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사과가 빨갛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이게 빨갛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논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으로 빨간 대상을 이렇게 봐가지고 사과가 빨갛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것과는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실험을 통해서 정당화하는 것과 달리 철학에서는 이제 논증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런 방식에서 철학은 상당히 다르다. 다른 학문 분야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분은 최근에 일어나는 문제라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어렵다 하시면은 약간 스킵을 하셔도 됩니다. 시험에는 절대 내지는 않을 텐데, 현대의 그 미국 중심으로 하는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소개를 하는 거고요. 철학이라는 거는 어떤 실험이라는 것과 경험과학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철학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정당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철학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논변이나 어떤 정당화 방식 중에 하나가 2 더하기 2가 4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2 더하기가 5라는 상황을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방식으로 어떤 직관이라는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실험 철학을 아시는 분들은 이 직관이라는 표현이 분명하냐, 그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하면서 실제로 실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직관에 대한 실험을 좀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실험 철학이라는 분야가 지금 미국에서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그 실험 철학이라는 말은 그 개념의 개념적인 부분에서부터 서로 좀 모순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일종의 어떤 대세를 이루고 있는 한 철학 분야로 보시면 되겠고, 이후에는 지금까지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실험 철학도 심리학이나 어떤 신경생리나 다른 분과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철학은 개념적 탐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어떤 우리가 그 어떤 실험이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정당화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논증을 통해 가지고 정당화를 하는 방식이고, 논증을 통해서 정당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말묶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제와 결론이라는 거는 다 평서문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평서문. 그렇다면 논증을 제대로 제시하고 정당화를 위해서 이런 논증을 제시하려면 이 전제와 결론이 가지고 있는 문장의 그 기본 요소 표현들이 어떤 표현이 있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겠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개념적 탐구를 하는 분야로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단순히 이제 뭐 현대의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언어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철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름 있는 철학자들은 다 이런 개념적 탐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대표적인 철학자가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논변을 굉장히 잘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힐랍 시대나 그리스 시대의 논의들도 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뜻에 대해서 서로 무슨 뜻인지를 서로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철학은 개념적 탐구를 하는 분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개념적 탐구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거울을 바라봤을 때 사례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사례입니다. 거울에 비친 사물은 보시면은, 거울에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오른손을 이렇게 딱 들면 거울 안에 보이는 그 상은 왼손을 이렇게 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왼손을 이렇게 들면 오른손을 들게 되고요. 이렇게 보면 거울에 비친 사물은 좌우가 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거울에 이렇게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위아래가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오목거울 앞에 있다면 위아래가 바뀌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거울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위아래는 바뀌지 않고 좌우가 바뀌게 되는데, 도대체 왜 위아래는 바뀌지 않고 좌우만 바뀌냐라고 누군가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험과학을 통해 가지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좌우 개념 자체가 어떤 특징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분석해 가지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상하 위아래 개념은 앞과 뒤 개념에 의존하지 않지만 좌와 우 개념은 앞과 뒤 개념에 의존한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쪽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이게 뒤통수 뒤라고 하죠. 뒤라고 할 때 그 앞에 동일하게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 내 모습, 판넬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모습이 여기 있을 때 복사해 가지고 앞쪽에 뒤를 돌아보는 모습으로 이렇게 앞쪽에 하나를 놔둔다라고 했을 때, 이 대상은 내가 팔을 올리면 같은 팔을 같이 올린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왼팔을 이렇게 올리면 이 대상도 왼팔을 이렇게 같이 올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앞쪽을 바라보고 있고 나를 투영하는 어떤 대상이 똑같이 이제 앞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왼팔을 올릴 때 얘네도 왼팔을 올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앞쪽이냐 뒤쪽이냐에 따라서 이게 개념이 바뀐다는 거죠. 거울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이게 앞쪽이 됩니다. 내가 앞쪽을 바라보고 있고 오른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요 거울 안에 있는 대상이 이쪽을 앞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오른손을, 이쪽 손을 이렇게 올린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잘못 올린 게 될 텐데, N은 지금 이쪽을 앞으로 보고 있고 N은 이쪽을 앞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앞뒤가 뒤바뀐 상황에서 내가 오른손을 올렸을 때 N은 똑같이 이제 앞에 보이는 상에 해당하는 그 손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마주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오른손을 올린 게 N은 왼손이 올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과 뒤에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아니, 그 왼쪽과 오른쪽의 개념 자체가 그 내가 앞으로 있느냐 뒤로 있느냐, 앞을 중심으로 이걸 생각하느냐 뒤를 중심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달라진다라는 식으로 이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앞뒤 개념이 거울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상하 개념은 바뀌지 않는데 왜 좌우 개념은 바뀌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해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철학의 주요 분야는 이제 논리학,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네 가지 크기 분야는 실제로 이제 힐랍 시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이렇게 왔던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에는 분과가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학문도 굉장히 분과가 많잖아요. 그래서 언어철학, 심리철학, 과학철학, 수리철학, 사회철학, 역사철학, 문화철학 등 굉장히 많은 학문 분야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부분은 뭐 제일 크게는 철학이라는 게 이제 서양에서 왔다. 그리고 철학의 어원은 필로스 소피아다. 요거를 꼭 알아주셔야 되죠. 어원상으로 보면은 어떤 지혜나 지식을 사랑하는 분야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철학이라는 거는 어떤 분과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이다. 요거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요 특징, 어떤 철학이라는 걸 어떤 철학함의 태도로 한번 봤을 때 철학만의 그 독특한 방식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논증을 사용하고 개념적 탐구를 하는 거. 그래서 철학의 질문은 반성적이자 추상적이고 정초적이자 메타적이다. 특히 뭐 메타적인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를 기억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험에 이런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한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는데 그들은 왜 조별과제에 무임승차하는가? 조별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 점수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조별과제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철학 수업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철학 수업을 들은 펭수와 뽀로로는 위글을 보고 서로 다른 입장을 지녔는데 펭수는 위글이 철학적이라고 여겼고 뽀로로는 철학적이 아니라고 여겼다. 수업에서 배운 철학의 특징을 적어도 세 가지 적고요. 앞에서 본 뭐 정초적이다, 메타적이다, 논증을 사용한다,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한다, 자기 세계관에 대해서 뭔가를 질문한다, 뭐 요런 얘기가 있겠죠. 철학의 특징을 세 가지 적고 이 세 가지에 기반해 가지고 펭수가 철학적이라고 여긴 이유를 하나 적고요. 그리고 뽀로로가 철학적이라고 여긴 이유를 또 하나 적고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펭수는 이 글을 철학적이라고 여겼는데 그 이유는 왜? 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다. 무임승차를 하는 거는 잘못된 일이니까 아주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은 왜? 라고 질문함으로써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펭수는 이 말이 철학적이라고 여겼다. 뭐 이렇게 하나 예시를 들 수가 있겠죠. 하나만 들면 안 되고 다른 세 가지 더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 시간에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